한국어가 미국에서 가르치는 탑 10 외국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막 시작할 때는 꿈에서도 이제 못 꿨을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거의 미개척 분야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 자체가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도 잘 짜여진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야겠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라는 대학에서 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라스킹이라고 합니다. 학부는 예일대에서 언어학과 정치학을 공부했고 하버드 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언어학으로 그것도 한국어학으로 끝마쳤고요. 한국어를 40년 넘게 배우고 있고요. 30년께 가르쳐 왔습니다. 한국어를. 세종시에서 초청해가지고 세종시 방문하고 또 서울에서 특강을 한번 하고 내일 들어갑니다. 세종시에서는 한글과 한국어 교육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일종의 한글 문화 도시를 이제 만들겠다고 막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제가 25년 동안에 운영해온 숲속의 호수라고 한국어 마을을 알게 된 거예요. 세종시에서 언어 마을 그 시스템을 벤치마킹으로 하겠다고 협업을 좀 하자고 그런 일 때문에 나온 것이고 1년 만에 나온 겁니다. 보통 1년에 한 두세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는 바빠가지고 못 나왔어요.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를 공부하다가 굉장히 훌륭한 교수 한 분 이제 뵙게 됐어요. 예일대에서 이제 언어학자이셨는데 일본어학 그리고 한국어학도 같이 하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일대에서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또 마침 그때의 학과장이었어요. 그래서 학과에서 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여름 방학 때 한국에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독학을 한 다음에 한국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81년도에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순전히 언어학적인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그때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왔어요. 와보니 이제 완전히 독재 전두환 정권 그때이고 풍부한 경험을 했죠. 그 여름 방학 동안에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인상이 깊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면 평화봉사단 그 멤버 아니면 뭐 군인, 간첩들 그 이외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잘 없었어요. 제가 사실 교수진을 보면 거의 다 평화봉사단 출신 아니면 선교사 아니면 군인 출신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첫 다른 길로 나온 교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도하거나 계획한 건 아니지만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한국어 자체가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도 잘 짜여진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야겠다. 거의 미개척 분야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이전에 상당히 많은 외국어를 배웠어요. 10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그 미네소타 북쪽에 있는 이 컨코디아 언어 마을들을 한 8년간 여름마다 여름 내내 다녔어요.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도 이미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를 어느 정도 잘 할 줄 알았어요. 달리 잘하는 건 없지만 외국어는 빨리 배우거든요.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이국적인 외국어를 배워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랍어도 한 2년 정도 배우고 터키어, 뭐 인도네시아 말, 뭐 스와힐리어 1년 배우고 중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국어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81년도 여름에 나왔을 때는 주로 독학을 했지만 한 6주 동안 어학당을 다녀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MBC 방송국 바로 옆에 명도 어학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선교사들한테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같은 거 잘 없었어요. 근데 명도 학원에서 나온 잘 만든 교재였어요. 그래서 그 교재 때문에 거기 찾아가서 한 6주 동안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는 1급에서부터 6급이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 2급을 들어갔다가 6주 후에 이제 6급을 졸업하고 나왔어요. 현장에 와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오기 전까지는 주로 책으로만 입력을 이제 해놨지만 말은 안 나왔어요. 그 명도 어학원 덕분에 빠른 속도로 이제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다녔던 선교사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일주마다 이제 레벨업했으니까. 일단 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죠. 많이 좋아졌죠. 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제가 1980년도에 시작할 때는 북미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수가 375명이었어요. 지금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가 2만 명 넘거든요. 그만큼 한국어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졌어요. 한국어가 미국에서 가르치는 탑 10 외국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막 시작할 때는 꿈에서도 이제 못 꿨을 겁니다. 한국어라는 외국어가 그만큼 인기가 좋아질 것을. 너무 놀라운 거죠. 맨 처음에 이제 교편을 이제 잡은 다음에 가장 좀 답답했던 것이 교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왜냐하면 교포 아니면 과연 누가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교포 위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사실상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고 중요한 나라이고 역사가 깊은 그런 문명인데 좀 더 열린, 그래서 누구나 환영하는 한국어 교육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 답답함 때문에 이 한국어 마을을 1999년도에 설립한 거예요. 18세 이하 학습자를 위한 독특한 언어 환경을 이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컨코디아 언어 마을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말하자면 residential immers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식 몰입 교육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 같이 먹고 살고 24시간 내내 타겟 언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어가 계속 들리고 계속 보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습자들을 위해서. 캠프인데요. 서머 캠프 같은 그런 환경인데요. 다만 모든 활동을 타겟 언어로 해야 되고 학습자가 만나는 어른마다 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언어마을 환경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영어 화자가 한국에 나와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면 가장 답답한 장벽이 바로 영어입니다. 다들 영어 이제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영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상품화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데 사실 걸림돌이 돼요. 언어 마을에 가면 일단 재미있어야 해요. 그리고 한번 다녀보면은 그럼 내년 여름에도 오고 싶다. 5년차 메들 같은 거 주거든요. 그런 5년차 빌리지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2, 3년에 한 번씩 10년차 빌리지도 나옵니다. 숲속의 호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보면 한국학이나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학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에서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지난 15년 넘게 쭉 지원을 해줬어요. 원래는 주로 대학교 자원만 지원하지만 저희 숲속의 호수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연결성 때문에. 뿌듯하죠. 그리고 이 숲속의 호수를 찾아오는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고 한두 번 다녀보면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한국어 평생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어떤 직업을 하게 돼도 계속 한국어와 한국 문화랑 관계를 이제 맺고 싶어 하는 세계 시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계속 한미 간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이제 할 친구들이죠. 1990년부터 교수가 됐거든요. 영국에서. 95년에 영국에서 캐나다로 이사를 가서 UBC 교수가 됐는데 근데 운 좋게도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임이 됐어요. 말하자면 제가 테뉴를 받았어요. 테뉴 받기만 하면 비교적 이제 자유로워지잖아요. 이제 교수가. 그래서 캐나다로 이제 옮겨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교포 위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한국계 학습자를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됐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이제 19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일본어나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영어 화자에게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돈을 필요로 하는, 투자를 필요로 하는 외국어인데, 대학 들어가서야 배우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어렸을 때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언어마을 시스템이 18세 이하 학습자를 위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이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좋은 그런 실험장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 교육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 의하여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우리말 우리끼리식 그런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할 수 없는 색다른 그런 한국어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위해서 움직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대안학교에 비슷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태권도도 하고 춤도 하고 도자기 활동도 있고 훌륭한 액티비티가 될 수가 있어요. 재미있게 가르치면. 포인트는 한국말로 그 액티비티를 어떻게 활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이제는 수요가 너무 폭등해서 아이를 계속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내집 마련을 하게 됐어요. 5년 동안에 컨코디아 언어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당히 큰 대지의 한 군데에다가 1년 내내 쓸 수 있는 상설 한국어 마을을 짓게 됐어요.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남의 집을 이제 빌리면서 해야 됐어요. 우리만의 멋진 공간이 드디어 생겼지만 40%밖에 짓지 못했어요. 계속 모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소 2채 더 들어가야 되고 액티비티 센터 하나 만들어야 되고 스포츠 센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운영은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학비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모금을 해야 됩니다. 장학금도 물론 있죠. 참가를 하는 빌리저들의 한 20%가 장학금을 받고 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도 모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름에만 6주 동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숙소가 생기면 좀 더 오래, 해마다 일주씩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완성되면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쓸 것 같아요. 다른 언어 말들을 보면요, 민속학적인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독일어 마을 가면 100년 전, 200년 전 독일집 같이 그렇게 지어놨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했던 것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한국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뭐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현대 그리고 미래로 이제 향하는 이노베이션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현대식 건축을 하되 지붕 라인이라든가 이 지붕들 이런 거 경복궁 같은 데에서 이렇게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 착경이라는 개념도 자연을 이렇게 빌려서 이제 보이는 전통 한국식 디자인 개념을 활용한 거예요. 한국어의 경우는 재미있는 것은 거의 2000년 동안에 한문하고 계속 접촉을 통해 많이 변했죠. 한문과 한국어의 오랜 접촉을 통해 생긴 여러 가지 현상, 변화, 문자 체계, 그런 거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공부는 15세기 한국어 자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에 한국인들이 한문을 어떻게 읽었을까, 어떻게 해독을 했을까, 그게 저에게 재밌는 거예요.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다가 그 언어 민족주의라는 것이 사실 언어 민족주의가 아니라 문자 민족주의라는 것이에요. 즉 한글에 대한 숭배, 한글 컬트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글이 훌륭하지 않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한글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한자라는 문자 체계와 한문이라는 언어를 너무 타자화해가지고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는 듯이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도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한자 교육이 한국어 교육장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한자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어학당에서 배워도 한자 수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진짜 한국어를 잘 하려면은 한자를 공부해야 돼요. 조선시대처럼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좀 더 교양 있는 한국어 사용자가 되려면은 한자를 공부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한자를 잘 가르치지 않지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북한에서는 쭉 1950년대 초부터 한자 교육을 계속 철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에 김정은이 정권 밑에서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서는 영어를 많이 넣었대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은 좀 잡다합니다. 원래 박사학위 논문은 방언학으로 했거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나왔던 키릴 문자로 기록된 방언 자료에 대해서 썼고요.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15년간 계속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계신 고려인 할머니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소비에트 코리안, 소련식 한국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다시 또 그 자료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원동 지방에 가장 먼저 생긴 한인촌 중 하나가 유명한 고려인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러시아인 선교사가 실험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사용하는 제의를 위한 문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당연히 방언으로 쓰인 한글로 돼 있지만은 함경북도 사투리 많이 들어간 자료를 하나 이제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어로 설명도 들어간 거의 150년 전에 러시아 선교사가 국경을 넘어간 함경도 출신들의 방언을 배우면서 쓴 그런 필사본을 하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즘 큰 관심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한자 교육 자료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하거든요. 띄어쓰기야 뭐 구글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한자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근데 한국에서 워낙 이걸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국 거라고 민족화한 것이기 때문에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한자를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게 수수께끼예요. 암기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게임으로 하면 더 재미있는데 그래서 게임이랑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덜 짜증나죠, 아이들이. 사실상 제가 한자를 가르칠 때는 한자를 쓰는 건 강조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손으로 쓰지 않거든요. 입력식으로 이제 타이핑으로 이제 입력을 하는데 그 대신 한자를 알므로써 어떻게 좀 더 풍부한 어휘를 구사를 할 수 있을까? 한자와 한자어, 한자를 통해서 좀 더 풍부하고 많은 어휘력을 키우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한국 역사상 상당히 묘한 순간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외국인이 한꺼번에 1000명 이상이 한국어를 공부 싶어 하는 그런 순간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처럼 외국에서 수천 명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한국과 한국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고 자국어 보급 정책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국어 보급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language policy의 하나거든요. 일종의 학술 분야입니다.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한국 내에서는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자국어 보급 정책에 대한 연구 업적을 안 보는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해외 한국어 보급 정책도 서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웬만한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물으면 뭐 같은 한국어 아니냐? 그러면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그냥 한국 내에서 하든지 한국 바깥에서 하든지 간에 다 똑같잖아. 천만의 말이에요. 한국 내에서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바깥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이 달라야 되고, 해외에서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 이거예요. 해당 나라의 GNP가 한국보다 낮으냐, 한국보다 높으냐. 해당 나라의 GNP가 한국보다 낮을 때는 학습자들의 동기부여가 도구적이에요. 한국어를 잘 배워놓으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잘 배워놓으면 삼성이나 LG 공장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유럽이나 북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도구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훨씬 더 감정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그 서정적인 그런 충동 때문에 배우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략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학습자들한테. 근데 한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전략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올해 4과목이에요. 2과목은 한자이고 또 하나는 중세 한국어. 이건 말하자면 한국어의 역사에 대한 그런 강의입니다. 훈민정음, 월인석보, 석보상절, 훈민정음 창제 바로 이후에 간행된 자료들이죠. 근데 그냥 20세기 한국어랑 많이 달라요.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언어학 지식도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15세기 한국어와 20세기 한국어가 다른 언어라고 제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 임해야 된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는 특히 유학생이나 1.5세 그런 한국인들은 이게 뭐 15세기 한국어이지만 나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쉽겠지.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이미 현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중세 한국어 과목을 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한문이에요. 한문은 영어로 가르치죠. 그렇지만 한문을 가르칠 때는 한국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가르치죠. 훈과 음을 한국어로 해야 되고 그리고 도까지 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웬만한 미국 대학에서는 한문을 가르칠 때는 현대 중국어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이고 가르칩니다. 근데 한국학 하는 학생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9세기 조선시대 역사를 하려면 한문을 알아야 되는데 중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되나? 그 말도 안 되죠. 여기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제 한문을 계속 쓰고 읽고 공부를 했는데 중국어는 한마디도 못 했잖아요. 그런 선입견을 이제 깨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아직 못 드렸지만 저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아시아학과 학과장을 했거든요. UBC 같은 상당히 큰 국립대학에서 그것도 상당히 큰 아시아학과에서 학과장 하게 되면 일이 엄청 많아요. 1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12년 동안에 하고 있었던 연구 프로젝트가 좀 정체 이제 상태로 남아 있는데 드디어 15년 만에 2008년도까지 막 시작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를 다시 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죽기 전에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이 몇 가지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자 교육 자료, 15세기 주해본 그리고 해외 한국학을 위한 한문 교육 자료 그 3가지 꼭 이제 끝내고 싶고 근데 그 이외에 또 재소한인들의 방언 자료도 계속 다루고 있고 100년 전에 1888년부터 1927년도까지 40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했던 캐나다 선교사 게일 목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게일 목사라는 분이 상당히 많은 출판되지 못한 한문 자료를 영어로 번역한 그런 필사본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도 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